승무패 63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 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오사수나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오사수나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은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지공 상황에서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많이 활용을 한다는 점, 그리고 크로스의 정확도도 라리가에서 상위권으로 상당히 높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로나와 오사수나가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21번으로 세 번째로 많은 크로스를 뿌리는 팀이고, 크로스의 정확도 역시 지로나가 4등, 오사수나가 5등을 달릴 정도로 양팀 모두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많이 뿌리면서 동시에 정확한 크로스까지 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후방에서부터 느린 지공 그리고 짧은 쇼패스로 차근차근 썰어서 빌드업을 나오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종종 상대의 전방 압박에 의해서 자기 진영 쪽에서 공을 빼앗기면서 실점 위기를 맞는 장면이 지난 시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빌드업 체계가 더욱더 발전이 돼서 그렇게 상대의 압박에 공을 빼앗기는 빈도가 상당히 줄어든 것이 지로나이지만, 어쨌든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지로나가 가끔씩 자기 진영에서 빌드업 미스가 나오면서 실점 위기를 초래하는 전술적인 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사수나의 전방 압박 지표인데, 이 오사수나가 라리가에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이고, 상대 진영 깊숙한 위치인 40m 이내 지역에서 공을 빼앗는 이른바 하이 턴오버 횟수가 오사수나가 라리가에서 92번으로 전체 5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사수나가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아내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지로나가 무리해서 자기 진영부터 짧은 패스로 썰어 나오는 빌드업을 고집을 한다면 오사수나의 전방 압박에 공을 빼앗기면서 실점 위기를 맞는 장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오사수나가 아쉬운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하이 턴오버를 골로 연결한 횟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0번으로 확실히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약점은 역시나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골 결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셀타비고와의 라리가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을 때도 극장골로 다소 힘겹게 승리를 거뒀고, 이 주중에 펼쳐졌던 하부리그 팀과의 구강컵 경기에서도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지로나가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로 다소 힘겹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지로나가 최근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극장골로 다소 꾸역승을 거두고 있는 점 역시 이 오사수나에게 한번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지로나가 오사수나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지로나가 오사수나 상대로 넣었던 두 골이 모두 세트피스로 넣었던 골인 만큼 지로나가 자랑하는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공격 패턴이 지난 시즌에는 오사수나 상대로 먹히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사수나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4위로 높이의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지로나가 측면 크로스 그리고 그 측면 크로스 궤적이 높게 형성이 될 경우에는 오사수나의 탄탄한 제공권에 막혀서
상황에서 크로스가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지난 시즌에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수나 원정에서 지로나가 지난 시즌에 1대2로 패배를 당했을 때 지로나가 26번의 크로스를 시도를 했지만 크로스에 의한 득점은 0골이었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제공권에 지로나의 측면 크로스 공격이 통하지 않는 흐름이 지난 시즌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은근히 지로나에게 강한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득점력이 25골로 공동 1위, 굉장히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기대 득점값이 무려 4.98골로 라리가 전체 1등을 달리면서 세트피스 득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사수나가 제공권이 뛰어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4골이나 되는 팀이기 때문에 지로나가 오픈플레이뿐만 아니라 세트피스에서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시즌에 이미 지로나에게 세트피스로만 2골을 헌납을 했던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지로나의 강력한 세트피스에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홈 경기에서 지로나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오사수나에서 혼자 2골을 넣었던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3골로 그나마 오사수나에서는 골 감각이 가장 좋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부디미르 선수가 지로나의 킬러 면모를 보여준다면 오사수나도 충분히 홈에서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적으로는 여전히 지로나가 우세하기 때문에 단통 픽으로는 오사수나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면서 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랜트포드 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웨스트햄 사이드도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공통점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기대 득점값이 1등과 2등으로 상당히 위협적인 세트피스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인데 브랜트포드가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8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웨스트햄 역시 4.53골로 브랜트포드 다음으로 높은 세트피스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 팀이 높은 기대 득점값에 비해서 실제 세트피스 득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골로 이 세트피스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 이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직전 승무패 62회차에서 웨스트햄 대 에버튼, 풋볼살롱이 에버튼의 이변 적중을 시켰는데 당시와 비슷한 맥락의 분석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강점이 제공권과 이 세트피스 공격력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트포드가 웨스트햄보다 제공권이 뛰어난 면이 있고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공격력이 웨스트햄보다 밀리지 않기 때문에 직전 승무패 62회차처럼 에버튼이 웨스트햄의 최대 강점인 제공권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오히려 에버튼이 더 좋은 지표를 보여줬었고 그러한 경기에서 에버튼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마찬가지로 브랜트포드 역시 웨스트햄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전혀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상성적으로 보면은 브랜트포드가 전혀 불리할 것이 없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브랜트포드가 최근에 1부 리그 승격 이후에 FA컵 패배를 제외하면은 최근에 웨스트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4경기 맞대결에서는 4연승을 거뒀을 정도로 웨스트햄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천적 면모까지 있기 때문에 브랜트포드가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10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으로 원정 5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수비 조직력도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아스날과의 리그컵을 치러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주중에 리그컵을 치르지 않은 브렌트포드보다는 확실히 웨스트햄이 체력적인 열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은베우모 선수와 요한의 위사 선수가 최근에 웨스트햄 상대로 각각 4경기 3골, 2골로 웨스트햄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면모까지 있기 때문에 이 브렌트포드가 충분히 해볼 만한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 파케타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 알바레즈 선수까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중원에서의 공백도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웨스트햄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웨스트햄의 선수단의 퀄리티와 조직력을 고려하면은 현재 웨스트햄 사이드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주중에 리그컵을 치른 웨스트햄이지만 아스날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웨스트햄이고 브래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아이반 토니 선수가 지속적으로 징계로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움베우모와 위사 선수를 활용한 측면 그리고 역습 공격의 강점이 있는데 웨스트햄이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상당히 낮은 팀이고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브래드포드가 역습을 가져가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전술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웨스트햄이 역습 득점이 3골, 브래드포드가 1골로 역습 측면에서는 웨스트햄이 좀 더 날카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웨스트햄에게 웃어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래드포드가 올 시즌 여전히 제공권이 뛰어나지만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웨스트햄 역시 세트피스 한 방으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최소 무승부 정도의 웨스트햄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번리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본머스전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의 취약점을 드러낸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후방에서부터의 짧은 패스를 통해서 빌드업을 전개하는 번리이고 이 골키퍼까지 후방 빌드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 번리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 조직력이 강력한 팀을 만났을 때는 자기 진영에서 공을 빼앗기면서 실점 위기를 맞는 장면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약점이 직전 본머스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의 전방 압박이 공을 빼앗기면서 자기 진영에서 실점 위기를 맞았고 그대로 실점을 당했던 번리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원 쪽에서도 패스를 돌리다가 본머스에게 공을 빼앗겼고 본머스의 필립 빌링 선수에게 장거리 슈팅을 허용을 하면서 실점을 당했던 번리이기 때문에 번리가 자기 진영에서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다가 상대의 전방 압박에 공을 빼앗기면서 실점 위기를 맞는 것이 번리의 최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번리로서는 그래도 이번 경기 상대가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점은 다소 위안거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리가 직전 경기에서 상대를 했었던 본머스보다는 확실히 크리스탈 팰리스가 전방 압박의 통계를 살펴봤을 때 전방 압박이 본머스보다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도 전방 압박을 조금은 병행하는 모습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보다는 PPDA 수치가 크리스탈 팰리스가 13.9로 본머스의 11.7보다 높은 면이 있고 하이 턴오버 횟수 역시 본머스가 89번, 크리스탈 팰리스가 78번으로 더 적기 때문에 이 번리 입장으로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나마 전방 압박의 적극성이 본머스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본머스전만큼 상대의 전방 압박에 시달리는 빈도는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핵심 플레이메이커 에제 선수가 부상 여파로 빠져 있는데 최근에 에제 선수가 빠진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가 없었던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2패를 당했던 상대가 바로 뉴캐슬, 토트넘 같이 강팀들이었긴 해도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가 빠진 상황에서 확실히 공격의 위력이 떨어졌고 3경기에서 1골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제 선수가 결장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리 입장으로서는 번리가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한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기대 득점값이 3.51골로 높은 편이지만 실제 세트피스 득점이 1골로 세트피스 골 결정력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번리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리가 올 시즌 리그에서 8골로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8골로 양팀 모두 최하위권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빈공을 보여주면서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미드필더인 쿨렌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이 주포 공격수 라일 포스터 선수가 최근에 질병 여파로 인해서 주중에 리그컵에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포스터 선수의 컨디션이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뿐만 아니라 실점 역시 최다 실점 2위, 무실점 경기가 0번으로 수비까지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이 제 아무리 에제 선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번리 상대로 충분히 승점을 따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그컵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에버튼 원정을 다녀온 번리보다 체력적인 우위까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에버튼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더 이상 브라이튼은 언더독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팀이 점점 더 깊숙이 내려앉는 수비 블록을 맞닥뜨리는 빈도가 늘어나는 팀이고 그러한 경기에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전 풀럼전에서 브라이튼이 1대1로 비겼을 때도 이렇게 풀럼의 두 줄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을 했던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에버튼의 촘촘한 수비 블록을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이라는 팀은 무작정 수비 라인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무게중심이 상당히 높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방 압박 수치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압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 상대로 의외로 맞불을 놔주면서 압박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에버튼이지만 지난 시즌 맞대결 결과를 복기를 했을 때 에버튼이 브라이튼 상대로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5월에 에버튼이 션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브라이튼 원정을 떠났었는데 당시에 브라이튼 상대로 5대1 깜짝 대승을 거두면서 1부 리그 잔류의 발판을 마련을 했던 경기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에버튼의 점유율이 고작 23%에 그쳤고 브라이튼의 점유율이 77%가량이 됐었는데 이 브라이튼이 점유율과 2배 이상이 많은 슈팅을 때렸지만 당시에 에버튼이 5대1 대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이 브라이튼 상대로 넣은 5골 중에서 무려 3골이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빠른 역습에 의해서 나왔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만큼 브라이튼이 수비 뒷공간 역습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시즌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이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에버튼이 좋은 기억이 있었던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가동을 하면서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경기 양상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공격력은 최상위권 팀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10경기 중에서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수비 리스크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에버튼의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공식 통계상으로는 역습 득점이 0골로 저조하지만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93으로 전체 4번째로 빠른 팀이고 다이렉트 공격 횟수 역시 20번으로 전체 5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에버튼의 빠른 다이렉트 공격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이 세트피스 득점은 5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기대 득점값이 11.41골이나 되지만 실제 득점은 5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하면 굉장히 빈 공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로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브라이튼 입장으로서도 에버튼의 장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점을 따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력적인 면에서도 주중 번리와의 리그컵을 치른 에버튼보다는 브라이튼이 더 우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충분히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브라이튼이 쉽게 승리를 가져가지 못할 것 같은 이유는 브라이튼이 최근에 핵심 측면 공격수 미토마 카오루 선수의 컨디션이 조금은 떨어져 있고 이 미토마 카오루 선수와 좋은 호흡을 보여줬었던 왼쪽 풀백인 에스투피냔 선수가 지속적으로 부상으로 빠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솔리마치 선수까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자랑하는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역시 브라이튼에게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영입생 측면 공격수인 리즈 유나이티드 출신의 잭 해리슨 선수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한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 역시 골 감각과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에버튼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러모로 에버튼이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꼴찌 셰필드 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셰필드 쪽 이변까지 한번 과감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양팀의 경기력과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울버햄튼이 경기력적으로는 우세한 경기가 될 것이지만 울버햄튼의 대형 악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의 핵심 측면 공격수인 페드로 네투 선수가 직전 뉴캐슬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번 경기부터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울버햄튼의 페드로 네투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5번째로 많은 기회 창출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어시스트가 7개로 단독 1등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페드로 네투 선수가 울버햄튼의 공격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네투 선수가 결장이 되는 것은 상당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 넣었던 리그 6골 중에서 3골 50%에 해당하는 3골이 바로 페드로 네투 선수가 이렇게 어시스트를 해줬었던 골이기 때문에 이 네투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황희찬 선수에게 제공이 되는 양질의 슈팅 기회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 여러모로 페드로 네투 선수의 결장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는 이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순히 네투 선수가 어시스트 생산 능력이 뛰어난 것을 넘어서 드리블 돌파와 전진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상대 수비수들을 잡아두는 효과가 있어서 반대편의 다른 울버햄튼 선수들에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네투 선수의 결장이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황희찬, 쿠니아, 네투 선수같이 삼총사 돌격 앞으로 역습이 강력한 팀인데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비 무게중심이 가장 뒤에 있는 팀이고 전방 압박의 적극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 수비 뒷공간이 그리 많이 나오는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울버햄튼이 강점인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다소 적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셰필드라는 팀이 전통적으로 중앙 수비수들이 변칙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기조가 있는 팀이고 이 수비수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는 뒷공간이 많이 나오는 약점도 있는데 이 셰필드에서 공격력이 가장 뛰어나고 공격 가담이 가장 많은 수비수인 아메도지치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셰필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셰필드 특유의 수비수의 공격 가담이 빈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셰필드가 뒷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는다면 울버햄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셰필드라는 팀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29골로 가장 많은 팀인데 이 공식 통계상으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은 딱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셰필드가 수비 뒷공간에 대한 역습에 의한 실점은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빠른 역습 상황에서 스피드가 가장 빠른 선수가 다름 아닌 네투 선수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네투 선수의 공백이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드로 네투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고 측면에서의 오픈플레이 크로스 역시 38번으로 두 번째로 많았던 이 네투 선수이기 때문에 이 네투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울버햄튼의 측면 공격력이 굉장히 반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네투 선수가 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6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4골이나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세트피스로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울버햄튼의 승리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점유율 측면에서도 보자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평균 점유율이 47.1%로 전체 12등인데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37.8%로 전체 19번째로 평균 점유율이 낮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셰필드보다 강팀인 울버햄튼이 반강제적으로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축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간 상황에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했을 때 패배가 없었고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던 경기에서는 오히려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부리그 입스위치와의 컵대회에서도 울버햄튼이 57%로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갔지만 2대3으로 패배를 당했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울버햄튼이 오히려 점유율을 57%로 더 많이 가져갔지만 역시나 2대3으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셰필드를 상대로 오히려 점유율을 높이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은근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측면 공격 에이스 네투 선수의 결장을 근거로 해서 셰필드가 시즌 첫 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베티스 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마요르카 입장으로서는 압도적인 제공권 우위를 살려야 승산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요르카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반면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19위로 높이에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높이 면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주포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제공권 경합이 5.3으로 두 번째로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마요르카의 무리키 선수가 베티스 상대로 3경기에서 2골을 넣고 있는데 그 2골 모두 무리키 선수 특유의 헤딩 뚝배기로 넣었던 골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마요르카는 무리키 선수의 높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승산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대팀의 제공권이 뛰어난 장신 공격수를 보유한 팀을 상대로는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위에서 언급을 드렸던 마요르카의 무리키 못지않은 제공권과 신장을 갖춘 공격수들을 보유를 한 헤타페, 카디스, 오사수나를 상대로 최근에 베티스가 상당히 고전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파란색 네모로 표시를 해둔 것이 바로 각 팀들의 장신 공격수인데 헤타페의 라타사
그리고 카디스의 라모스, 오사수나의 부디미르처럼 이렇게 장신 공격수들을 보유를 하면서 제공권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는 최근에 베티스가 고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공권 3등을 달리고 있는 헤타페와의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 제공권 8등을 달리고 있는 카디스와도 1대1 무승부, 제공권 4등을 달리고 있는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는 1대1로 가다가 극장골로 가까스로 2대1 승리를 거뒀던 베티스이기 때문에, 특히나 카디스전에서는 장신 공격수 크리스 라모스 선수에게 헤딩으로 실점을 당한 바 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베티스가 제공권 약점을 최근에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무리키 선수가 이번에도 베티스전에서 특유의 헤딩, 뚝배기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구강컵에서 공격수 프라츠 선수가 3골을 넣으면서 최근에 떨어졌던 골 감각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점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베티스가 할 만한 것은, 우선 최근에 베티스가 공식 9경기에서 5승 4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베티스가 제공권은 떨어지지만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라리가에서 전체 1등을 보여주고 있고, 세트피스 실점 부문에서도 세트피스 실점이 2실점으로 나름대로 준수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도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한 세트피스가 강점인 팀이지만 이 세트피스 수비력만큼은 실점이 3골로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베티스가 의외로 세트피스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마요르카 상대로 베티스가 8경기에서 6승 2무 무패,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까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여러모로 베티스가 여전히 우세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마요르카가 최다 무자비 1위 면모가 있고 베티스도 최근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다는 점, 마요르카가 제공권 우위가 있고 무리키 선수의 헤딩 뚝배기가 최근에 베티스 상대로 통했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풀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뉴캐슬 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주중에 카라바오컵 리그컵 경기를 치렀는데 희비가 엇갈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양팀 모두 리그컵에서 선발 라인업은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맨유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뒀고, 반면에 아스날은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3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후반 중반 이후에 주전 자원들을 교체 투입을 시켰는데 경기 감각 유지 차원의 교체 투입이었고, 출전 시간 역시 30분 남짓으로 짧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그리 부담이 되는 교체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아스날이 주중에 리그컵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3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잃은 것이 꽤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전방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필연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빠른 역습을 통해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스날 입장으로서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올 시즌 공격 지표면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16.07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득점 역시 19골로 준수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11.03골로 에버튼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 득점은 10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까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여전히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진의 높이가 뛰어난 팀이고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그리 많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만약에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은근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비형 미드필더 파티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아스날이 중원에 조르지뉴라는 미드필더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조르지뉴 선수를 설명을 드릴 때 이 선수가 패스 빌드업 자체는 나쁘지가 않지만 상대의 전방 압박에 굉장히 취약점을 드러내는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도 조르지뉴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되자마자 이렇게 토트넘의 전방 압박에 공을 빼앗기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실점을 당했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뉴캐슬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도 아스날의 조르지뉴 선수가 이렇게 실수를 범하게 된다면 상당히 실점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뉴캐슬의 전방 압박이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아스날의 경기력과 이 뉴캐슬의 홈발 그리고 뉴캐슬의 전방 압박 강도를 고려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아스날 쪽으로 현재 투표율이 몰려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뉴캐슬도 충분히 승점을 따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3회차 현미경보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번부터 14번 나머지 7경기는 현미경보석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